정박의 내내를 부탁해. 네, 언제나 믿고 즐겁게 뇌를 부탁드리는 분이죠. 일당백의 정박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박님. 네. 안녕. 네,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요? 분위기 전환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워낙 지금 욕이 많이 올라와서 네,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네. 네. 정박님. 네. 까꿍. 네, 분위기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뭘로 또 우리 뇌를 채워주십니까? 요즘 최근에 뭐 우리 영화 JSA로 유명하죠. 네.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비무장화가 합의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빠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네. 좀 민간인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네. 여기를 드나들 수 있고 또 지금까지는 공동경비구역 하면 권총은 차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자기들 구역에서 말은 공동경비인데 독립경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같이 공동경비하는 그런 이제 JSA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고 해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네. 공동경비구역. 뭐 이것도 분위기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혀야 정신 차려야지. 혀. 자, JSA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왜? 공간이죠. 제가 또 GOP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네, JSA. JS랑 무슨 상관 있어요?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거기 근처예요? 진짜로 판문점 근처? 그럼요, 당연히. 가까웠어요 판문점이랑? 네. 그 본래 비무장지대가 DMZ고 네. JSA는 이제 그 비무장지대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요 JSA는 남북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정말 이게 특이한 공간이거든요. 적대적인 상대방이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자. 우리가 말하는 널문리였죠. 지금 판문점의 애초 이름이 널문? 널문리. 예. 널문리? 예. 그러니까 널이라는 게 우리 널빤지 할 때 널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판. 판. 네, 그렇게 된 거고. 원래 거기가 초가집 세 채가 있고 술집 주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주막이 하나. 거기에요? 근데 그걸 이제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점에 주점에 그 술주자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고 그래서 이제 판문점. 그렇죠. 널빤지니까 판이고 문은 그대로 쓰고 해서 그냥 판문점이 됐다. 이렇게 한자로 바뀐 거죠. 그 판문점은 그러면 어느 나라의 그 국경에도 포함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공동으로 유엔 사령부하고 유엔과 네, 북한 인민군이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는 거죠. 공동으로. 그럼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군인은 유엔사 군인인 거예요? 유엔사에 파견 나가 있죠. 한국군, 대한민국 육군 소속인데 그 유엔사에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 통제권은 유엔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거죠. 판문점이 네. 그러니까 자유왕래하는 게 지금보다 오히려 70년대가 자유로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게?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지난번에 4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남북 분계선 비슷하게 판문점에서 이걸 넘어가자 말자 이 가지고 잠시 넘어갔다가 잠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76년 8월 18일 이전까지는 아주 자유롭게 공동경비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남쪽은 뭐 유엔군이나 국군이 있고 북쪽은 인민군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구역 내에서는 같이 공동으로 서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정말 담배도 같이 피기도 하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좀 자유롭게 서로 군대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정언이 나오는데 76년 8월 18일 날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76년 8월 18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류나무 도끼 만행 사건이다. 도끼 만행 사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부근에 아주 미류나무 포플라죠, 그죠? 아주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당시 유엔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관측을 하는데 좀 시야를 많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려고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벌목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 측에서 이제 완강하게 거부를 한 거죠. 그거 자르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서로 실갱이가 붙다가 자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북한 측 입장에서는 그게 잘라지면 자기들이 이제 그 다 동양이라는 노출되니까. 것들이 많이 노출된다 생각하니까 이 멀쩡히 있는 나무를 왜 자르냐.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비가 붙다가 서로 한번 붙자 된 거죠. 뭐 여기서는 이제 북측이 계획적으로 좀 인원을 동원한 건 아니냐. 그래서 실제 도끼를 가지고 미군 장교 2명이 완전히 뭐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뭉개졌다. 그러니까 그 미군이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도끼로 당한 겁니까? 네. 아. 북측 이제 인민군 병력들이. 그럼 미국에서도
이제 그거 좀 감수하고 제거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전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나올 거 몰랐겠죠. 그건 네. 예상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이 터지면서 뭐 그 당시 한반도가 50년 6.25 이후 최대 전쟁 위기 일보 직전까지 간 이거 거죠. 무서웠겠다 미군이 진짜. 자신들의 군인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군 장교 2명이 결국 네. 뭐 피살을 당했으니까. 장교예요 또? 장교죠. 여기 당시 정부에서 제일 공수 여단 특전사려 병력들 있죠. 네. 특전사 장교나 하사관 부사관들을 이제 카투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 작전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 투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중화기를 지참하면 안 되거든요. 공동경비 자체가. 근데 뭐 소총하고 크레모하고 다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북한 측에 도발을 유도했는데 이 북한 측도 여기서 잘못 대응해버리면 서로 전쟁 크게 당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 당시 북한 측 초소를 4군데나 박살을 냈거든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군사 분계선 있죠. 바로 판문점 그 흔히 말하는 JSA 구역 내에도 이제 군사 분계선 MDL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도입돼 가지고 거기도 이제 서로 남쪽 북쪽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그냥 공동으로 막 섞여 있다가 네. 다시 이제 분계선을 하나 또 만들어 놨군요. 76년 8월 18일 이후로 이제 그게 다시 여기 그러니까 JSA 내도 분단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이제 JSA를 비무장하자는 거는 바로 그 76년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76년 이전에도 또 권총 같은 건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영화를 보면 선글라스 끼고 권총은 휴대하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는 권총도 차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권총부터 모든 정말 말 그대로 비무장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예전처럼 남쪽 북쪽 구역 없이 이렇게 공동의 어떤 초소를 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운용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무기도 없고 없죠. 권총도 없고. 권총도 없이 가야죠. 도끼만행 말고도 많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월남한 경우가 있죠. 누구예요? 그 1967년에 그 우리로 치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거든요. 조선중앙통신? 네, 우리로 치면 국가기관통신사의 부사장급이 되는 거죠. 뭐 방송으로 치면 한국방송공사 KBS 부사장쯤 되겠죠.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사실 김일성의 수행 기자까지 아주 고위급 인물이었거든요. 이수근 씨가 1967년에 미군 측에 내가 좀 그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해가지고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회담이 끝났을 때 자동차를 여기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그 뒤쪽에 차를 타라. 네. 그럼 우리가 바로 출발해가 남쪽으로 가겠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이수건이 그 차를 타게 되고 북한 경비병이 거기서도 당시 총격을 가했습니다만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죠. 그래서 정말 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의 가장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월남을 해가지고 아주 그 당시 정말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터진 거죠. 넘어온 이수건 씨가 2년 후에 다시 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하거든요. 아유. 우리나라 넘어와서요? 네. 2년 후에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처족하고 여권을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이제 도피를 하는 거예요. 해외 도피를 해서 홍콩으로 먼저 갔다가 베트남에서 결국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체포되어서 압송되어 와가지고 몇 달 만에 바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죠. 왜 나갔냐고 물으니까 자유를 위해서 찾아 내려왔는데 남쪽에서도 자유가 없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결국 2008년인가요? 결국 재심을 통해 가지고 이수건 씨 사건은 조작이고 이게 위장 간첩이 아니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확립이 됐죠. 그래요. 네. 그런 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예전에 한석규하고 그 한석규 씨하고 고소영 씨 나온 이중 간첩이잖아요. 바로 이게 모티브가 됐죠. 바로 이제 그 내려왔는데 위장 전향을 했다. 네. 위장으로 귀순을 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서로 또 이중 간첩 플레이 하는 것들. 요게 사실은 바로 이수건 씨 사건에서 좀 착안을 해가지고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이 JSA 뭐 영화도 진짜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JSA 영화가 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죠. 실제 사건이에요? 네. 아니 그 북에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김훈중이 사건. 김훈중이 의문사 사건이죠. 그거 진짜예요 그거? 그러니까 본래 애초에 JSA 영화 원작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이 원작이 상을 받을 뻔했어요. 근데 상에 이제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소설에서 남북한 군이 서로 만나서 우정을 갖는다는 설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너무 비현실적. 해서 이 수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책이 나오고 1년 후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98년 2월에 바로 김훈중이 의문사 사건이 터지면서 실제로 남한 군인이 북측 초소에 가서 한 40번을 찾아가가지고 돼지고기를 들고 찾아가면 북측 장교가 술을 내가지고 서로 술을 마시고 친교를 사왔다.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와. 최욱 씨도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아 저는 근처라며. 아니 저는 가지는 않았어요. 몇 번 오라고 하는 거. 내가 진짜 나는 그렇게는 안 된다. 야 이거 98년이면은 제가 군생활했을 때네. 나도 기억나네요. 김은중이. 뭐 최근에 워낙 이제 가족들이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언론들도 계속 집중적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정말 돌아간 지 20년 만에 사망한 지 20년 만에 작년에 이제 순직 처리가 됐죠.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법적인 다툼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제일 가족들이 억울해하는 게 그 당시 김은중의 아버지가 바로 직전까지 육군 군단장을 하신 분이에요. 군단장이요? 중장 출신이에요. 육사를 졸업하고 육군 중장을 하신 분이고. 3스타? 네. 와. 김은중이도 봐도 육사를 졸업한 아주 엘리트 장교인데. 와. 어떻게 이런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 따르면 이거 완전 의문사인데 나도 육군 장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 분할 마음을 풀 데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건이 한 20년간 끌어간 거죠. 근데 결국 많은 이제 실험도 하고 했는데 결국 문제가 초동 수사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제일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초동 수사 현장에 현장 보존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검증할 수가 없다. 억울하게 됐고 당시 이제 가족들이 좀 억울해한 거는 국방부라든지 이쪽에 발표가 처음부터 자살을 몰고 왔다 이거죠. 맞아요. 근데 그 자살에 몰고 간 증거 중에 하나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가지고 자살설에 근거를 드느냐니까 당시 참여했던 김영태 변호사 기록에 따르면 이 김은중이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노르웨이 숲, 우리 제목은 상실의 시대죠. 이걸 아주 좋아했는데 이 상실의 시대에 보면 자살을 미화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부하들에게 평소에 이 소설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자살을 좋아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했다. 자살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네, 거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결국은 이제 가족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가족이 집을 팔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법의학자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하는 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서로 이게 뭔가 방해가 되고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뭐 이 법의학자들마다 워낙 견해가 달라가지고 미국 측 법의학자는 이제 이건 타살설의 신빙성을 두고 우리 국내 또 법의학자들은 자살설의 신빙성을 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동 어떤 사건 그 현장 보존이 제대로 안 된 관계로 지금은 판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상 불능 상태로 결국 최종 결론이 난 거죠. 재밌는 일은 하나 있었어요. 사실 김은중이 사건이 터지기 3주 전에 북한에도 가장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 판문점 JSA에 나와 있는 그 병력들이. 근데 그쪽에 상위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대위 계급장인데 이 대위 한 명이 남쪽으로 귀순을 했거든요. 바로 그 JSA 근무자 대위가.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 측에서 완전 격분을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도 국군 장교 한 명을 죽여서라도 우리 북쪽으로 끌고 오겠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남북의 관계라는 것은 한쪽에서 한쪽을 공격을 하면 반드시 다른 쪽도 보복을 하는 게 기본 구조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탈리오의 법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탈리오의 법칙. 탈리오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무라비 법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하무라비 법칙에 나와 있는 네.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 겁니다. 하무라비는. 아무도 손 못 대. 하무라비는 손 대지 마. 네. 지금 그거 손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에서 이 북측에서 이런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다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김은중의 의문사 사건도 사실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분단 구조가 난 아주 참 비극적인 구조적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네.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이 문화의 장으로 좀 발전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JSA를.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지난 4월 회담에도 그랬지만 4월 회담에 우리가 그 평화의 집이었죠. 평화의 네.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아주 좋은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이 판문점에 한 24개의 건물이 있어요. 네. 이 건물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적대와 대립의 어떤 그 연출장이 되었는데 이것들을 좀 서로 상호 교류와 문화의 소통의 장으로 장으로. 가야 돼.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네. 그 유승준 씨 이런 사람들 공연 딱 가면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군대를 안 가려고 했습니다. 내 손을 잡아봐 하면 손 잡고 막 난리 나는 거지. 좋잖아요. 네, 문화의 장으로 붙였습니다. 개회사는 이회창 씨가 한번 쫙 하면서 왜요? 그게 또 나는 아들도 군대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잘 안 되네요. 입이 안 풀리네.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JSA가 뭐 좋아지고 있네요. 그럼 그